좋은 사람이 관계를 망칩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나쁜 사람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유독 마음 쓰이고 챙겨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어지는 그 감각. 반대로 딱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위로하려고 건넨 말인데 상대 눈빛이 순간 흔들렸던 경험. 도움이 되려고 한 말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진 그 사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곱씹으면서 그 대화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다시 재생해본 밤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의도는 분명히 좋았는데 왜 결과는 항상 이 모양인지 답이 안 보여서 그냥 내 성격 탓을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서 대부분 내용을 고민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지? 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기분이 안 나쁠까? 그런데 관계를 결정짓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말이 나오기 직전에 작동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문자로 받을 때와 전화로 들을 때, 표정을 보면서 직접 들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은 같은데 온도가 달라요.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말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기 말 습관이 어떤 온도로 상대에게 닿는지 잘 모릅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를 망치는 말 습관은 어떤 것들일까요? 관계 연구자들이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했더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패턴들이 전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온도로 도착하고 있다는 걸 정작 말하는 사람만 모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해결하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해결책을 꺼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조언이에요. 배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게 조언이었을까요? 친구가 오늘 너무 지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거 그냥 일찍 자면 되잖아라고 받는 순간 친구 표정에 뭔가가 꺼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보는 맞아요. 그런데 친구가 꺼낸 건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늘 힘들었다는 걸 누군가가 받아줬으면 했던 겁니다. 해결책을 주는 순간 상대의 감정은 처리돼야 할 문제로 격화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내 감정이 귀찮은 것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습관이 특히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책임감이 강한 분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함정에 가장 자주 빠집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는 척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야? 형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들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거든요. 잘못했다는 판단이요. 상대는 질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심판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설명을 해도 어딘가 방어적으로 하게 되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감각이 남아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과 판단을 전달하기 위해 하는 질문은 문장 구조가 비슷해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상대는 그 차이를 귀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감지합니다. 어깨가 긴장되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릇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어?
주어가 판단해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는 설명할 공간이 생기고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격려처럼 들리는 비교의 말입니다. 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못해 위로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비교가 숨어 있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상대는 위로받은 게 아니라 순위 안에 배치된 겁니다. 왜 너는 걔처럼 못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때 느꼈던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반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비교가 동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대에게 일어나는 건 자기 축소예요. 이 관계에서 나는 누군가보다 나은지 못한지로 평가받고 있구나. 이런 위치가 설정되는 거죠. 격려하고 싶다면 비교를 빼면 됩니다. 너 오늘 이 부분 정말 잘했어. 딱 이것만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말, 그게 비교 없는 인정이에요.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세 가지를 처음 정리했을 때 불편했거든요. 두 번째까지 읽다가 나 어제 이거 했는데 싶은 장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도 특정 장면이 떠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던 순간이거나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나 싶은 순간이거나 그 기억이 떠올랐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공감한다고 착각하는 말입니다. 이건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그래, 나는 더 했어라고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상대의 무대를 빼앗는 겁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바뀌어 있어요.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걸 대화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미치겠어. 우리 팀장이 말이야라고 받아버리면 동생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동생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한마디만으로 동생은 자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공감은 내 경험을 꺼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머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자리를 치우고 내 자리를 올려놓습니다. 이 패턴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릇 안쪽에 부식을 일으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잔인한 이유는 상대가 들인 노력을 제로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2시간을 들여 준비한 일에 당연하다는 한마디가 붙는 순간 그 2시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반복되면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높은 기준으로 상대를 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기대가 상대에게는 가장 차가운 온도로 도착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말 대신 그 자리에 하나만 넣어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짧고 구체적으로. 그게 다예요. 당연한 것도 인정받으면 계속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이 가장 교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계를 서서히 시키는 습관이에요. 바로 조건을 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나도 해줄게. 이 말은 언뜻 협상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도착합니다. 내 마음은 내 행동에 달려 있어. 그게 조건이야. 상대는 자기가 이 관계에서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조건이 붙은 관계는 편안하지 않거든요. 항상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딘가 계산하게 됩니다.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가 있는데요. 관계를 오래,
행복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큰 희생이 아니에요. 기억해주고, 먼저 물어봐주고, 먼저 건네주는 것, 이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관계의 온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조건을 달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려는 걸까? 상대를 바꾸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은 건지. 그 답이 다르면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습관들을 쓰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걸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짧은 영상, 빠른 전환, 끊임없는 알림에 길들여진 뇌는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팝콘처럼 튀는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느린 이야기, 말끝에 실린 감정의 온도, 눈빛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상대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가 뭐라고 대꾸하지를 준비하고 있죠.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온도로 도착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새로운 말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 습관에서 딱 3가지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 전에 머무르기입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기 전에 5초만 더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 5초 동안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예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놀라운 건 이 한마디 뒤에 상대의 이야기가 2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이 받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비로소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상대방이잖아요. 이걸 나는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로 바꾸면 주어가 나로 옮겨갑니다. 같은 감정을 전달하지만 상대를 심판하지 않거든요. 심리학에서 나 전달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원리는 단순해요. 내 감정의 책임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로소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생기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인정하기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오늘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줘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됐어처럼 무엇이 어떻게 좋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담는 거예요. 구체적인 인정은 막연한 칭찬보다 10배 깊이 닿습니다. 상대는 내가 진짜 보이는구나 하는 감각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관계를 살리는 말의 실체예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다 해보고 있는데 상대가 안 바뀌면 어떡하냐고. 내가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도 상대가 여전히 벽을 세우면 허탈하거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내가 소모되지 않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상대가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말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바꿔도 상대가 매번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돌려주는 관계라면 그건 더 노력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할 관계일 수 있어요. 관계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지킬 관계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말 습관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말을 건네는 대상,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혼잣말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또 실수했네. 역시 나는 안 돼. 이 말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재생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수만 번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라고 합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이 안쪽부터 부식돼요. 타인에게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차가운 말을 담아붙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려 하면 어딘가 세고 어딘가 텁텁한 느낌이 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눈빛이 어둡고 표정에 힘이 없어요. 그때 자기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따뜻한 말이에요. 그게 쌓이면 달라집니다. 아니, 따뜻해진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말도 달라지거든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30초만 아무 말 없이 들어보는 겁니다. 조언하지 않고 내 경험을 꺼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30초예요. 27분이 아니라 30초입니다. 그 30초 동안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보세요. 긴장이 풀리고 말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연습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돼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말 습관 하나가 8년을 되살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와 8년 전 어떤 말다툼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것 같은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간 관계려니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 소식을 들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남자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그러다 결국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사과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친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얘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 요즘 좀 힘들었거든. 그날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8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 들으려. 나중에 친구가 말했대요. 사실 너도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원망했는데 내가 먼저 해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8년이 쌓인 어색함을 녹인 건 5글자였습니다. 요즘 어때? 말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건네는 한마디, 머물러주는 5초, 기억하고 있다는 한 문장. 그게 관계를 살리는 말의 전부입니다. 말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훈련하면 달라지는 근육에 가까워요.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만 해보세요. 말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과 느낌이 달라지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어때? 이 한마디가 사람을 되살립니다. 별똥구심리학이었습니다.